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청렴 이야기 해볼 건데요. 옛날에는 이 청렴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관리를 뽑거나 평가하는데. 옛날에 어땠어요? 전쟁하던 시기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장수는 거현물구 품행령이라는 인사령을 내려서 품행은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도덕, 청렴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청렴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제 이름 아시죠? 청에서 감사 청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감사 담당관으로 지금 6년 7년 차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감사계에서는 아마 감사계 시조새, 감사계 암모나이트. 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청렴, 감사, 반부패, 또 감사 사례 이런 것도 들 거고요. 또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익숙하시죠? 우리가 연말 되면 퇴임식, 공로연수식 이렇게 하죠. 저는 감사부서장으로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정말 이분들한테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수많은 절차와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슬기롭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니까요. 저는 이분들을 뵈면은 이런 장면이 또 올라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수많은 어려움, 난관들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렘브란트의 보물이 있는 목표 지점에 접근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험난한 공직 생활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 공직 생활을 청렴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미지수가 3개 있는 방정식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먼저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 절제해야 됩니다. 큰 욕심 아닙니다. 작은 욕심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다 보면 민원 생기죠. 부작위 문제 생기죠. 그래서 좀 더 성실해야 되겠다. 자, 요 두 가지가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자, 요즘에 직무 관련자들은 굉장히 전문화돼 있고 민원도 세분화돼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나는 기껏 2년 3년 그 업무를 했지만, 자, 등초본을 때려오는 법무사 직원은 5년 10년, 때로는 20년 동안 그 업무를 보아온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임의 경매는 초본이 필요한 건지, 강제 경매는 뭐 판결문이 필요한 건지 이런 내용을 그분은 일상이에요.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만, 자,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기 직무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앞에 두 가지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요 유능함은 공직 생활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패는 공직자가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하거나 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또 그러한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각종 시도들을 이렇게 부패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뜯어봤습니다. 어떤 개념을 도대체 담고 있는지. 자, 청렴할 때 청은 이게 물을 뜻하네요. 물의 어떤 특성? 투명하고 맑은 특성을 뜻해요. 자, 염은 큰 지붕 밑에 볕단 하나 있어요. 쌀가마니도 아니고 볕단 하나니까 가난하다, 검소하다, 절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관청 밑에 고개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썼겠죠. 자, 그래서 부패일 때 부는 썩는다는 뜻이고, 조개를 치니 조개가 깨어지겠죠. 조개는 재물을 뜻하니까 뭔가 손실이 난다 이런 의미네요. 자, RUPT라는 어근이 들어가는 영어 단어들을 보면 관계가 깨어지거나 깨트리거나 뱅크로는 파산하거나 이러면 폭발하거나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특히 서양 사람들은 코옵션이라고 해서 부패는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한다, 공멸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부패가 왜 시작되는가? 자, 제일 큰 문제는 부패는 인간 본성, 그 DNA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특히 공직자는 숙명과도 같은 끊임없는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죠. 또 특히나 연고 원정주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사회문화가 부패를 양산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아나? 에?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야. 10억짜리. 저 당장 회사, 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에? 좀 가라.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 아저씨가 해먹은 게 너무 많네? 왜? 너도 따이었는데. 너 경찰이야. 내가 네 소장을 봐. 동물이야. 대비셔. 그래서 서장이랑 절친인데 어쩌라고! 자, 보셨죠? 자, 공직자들이 부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만큼 환경과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자, 부패 인식도 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이 부패를 보는, 청렴과 부패를 보는 인식은 아직도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기인하는가? 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부패를 전통적인 의미의 위법 행위, 자, 요것만을 부패로 보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불친절이나 무사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패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성토합니다. 자, 또 무사한 일 한번 볼까요? 국민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무사한 일을 하다고 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20% 10명 중에 2명만이 그렇게 응답을 하네요. 그래도 이건 아까 부패 문제보다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좀 더 좁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100만 시대를 넘어서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도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보세요? 여기 성이상인데요. 웬 양복 입은 남자가 목을 매가지고 자살한 것 같은데. 그건 112 해보셔야지. 죄송합니다. 네. 내 소개하겠다. 이름 한대희, 나이 38세, 구청 환경과 생활공익팀 주임, 7급 구호봉, 연봉 3,500,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임금 체불 없어, 정년 보장돼, 쓸만하다. 요즘 공무원 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충고하나 아마. 선생님, 작게 말씀하셔도 잘 들리거든요. 이거 저기 조심, 또 조심. 얼마? 흥분하면 지는 거다. 3대 열대어. 도피 구라미 스마트. 세계 3대 맥주는 일전비어 외관과 지냈어. 진짜 교양소. 포인트는 대세길 정도면 된다는 거. 공무원이란 직업 변화도 없고 너무 재미없지 않냐? 꼭? 난 전혀. 바로 그게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7급 고호봉 연봉 3,500만 원. 2013년인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사한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책임 문제, 감사 문제 이런 거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감사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 이분 공무원입니다. 영국 외교부의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본인의 책 역사 연구라는 책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원리로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컨셉과 맞으니까 이분은 저술과 강연에서 청어와 물매기 얘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청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부드럽고 DHA 함량이 높아서 우리 뇌 발달에도 좋다 그러죠. 자, 영국 사람들이 이 청어를 잡기 위해서 저 찬물, 저 북해, 북극을 넘어서 베링해까지 가서 청어를 잡아오는데, 자,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 속에 천적관계인 물메기를 몇 마리 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청어가 런던의 어시장까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감사도 저렇게 직원들이 청렴한 조직 문화 속에서 성과 있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와 청렴 그 관계 한번 볼까요? 감사와 청렴은 어쩔 수 없이 좀 희소 관계, 역상관 관계가 있어요. 특히 그것을 우리 지금 중국가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감사원에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중국의 감사활동 평가는 전국 10% 이내인 A등급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은 우리가 5등급이에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최하 등급입니다. 자, 외부 청렴도는 업무 관련자들,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의 설문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외부 청렴도는 이런 항목들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우리는 2016년에 도심재생과 주택가 등의 간부들의 부패 행위로 인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276명 중에 3명만이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부 청렴도를 한번 볼까요? 자, 내부 청렴도를 보면 우리 직원 105명 중에 47명이 400회 이상의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맨 밑에 볼까요? 내부 부패 사건으로 인한 우리 감점 우리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다소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0점입니다. 그런 감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내부에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전에 치열업 공연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대면 교육을 하면 제가 이 퍼포먼스를 하려고 사실 뭘 좀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그 핸드폰도 잠깐 담아왔어요. 아쉬워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집합교육 하게 되면 이거 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웨뉴 디스코를 하든지 제가 준비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결과가 나오죠. 자, 맨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수당. 자, 수당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불편한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초과근무 한번 볼까요? 초과근무. 이 초과근무는 벌써 여러 차례 이렇게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지적되어서 징계받는 경우를 봤어요. 남자친구는 민간 회사를 다녔고 여자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나하고 데이트하다가 야간에서 찍고 왔다 이래가지고 징계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내 초도 공무원인데 퇴근했다 지문 찍으러 간다,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문제가 돼 있다 이러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자, OECD 평균이 1700시간대인데 우리는 현업직의 경우 2700시간. 아마 원래는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해서 3000시간 넘는 공무원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100만 공무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여비, 출장비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직원들도 이거 근거 찾고 지금 소명하느라고 바쁘시죠. 자, 이거를 외부 시민단체, 언론, 또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퇴직한 공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환수 요구하고, 자, 그 환수된 금액의 30%는 신고 보상금으로 받아갑니다. 최대가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보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 취재진이 일부 여권과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한 해 많게는 수백 번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외교부로 출장을 갔다며 그때마다 출장비도 받은 겁니다. 내근을 많이 하는 부서, 그 가운데도 여권과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걸까요? 노원구청 여권팀은 지난해 14명이 1,700회 출장을 갔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786차례가 외교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말 출장을 왔었는지 외교부에 물어봤습니다. 오긴 했는데 횟수가 전혀 다릅니다.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 일이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고요. 1년에 10차례. 결국 출장은 핑계고 소액이나마 출장비가 목적이었던 건데요. 여권 사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외교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에서 탔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외교부 출장 과연 노원구청뿐만이었을까요? 제가 서 있는 외교부에서 종로구청까지는 500m 거리입니다. 종로구청은 5분 거리이니 외교부에 지난해 수백 번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직접 가야지 가능한 업무인 건지. 민원 들어오는 이제 스킵할 수도 있고 이제. 구청별로 따져보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노원으로 700여 차례, 종로도 500번이 넘고요. 용산 120여 차례, 강북과 은평도 수십 번이 넘습니다. 동작구, 관악구 등은 비공개라며 아예 출장 목적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 정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정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 끊이지 않겠죠. 자, 이거 보실까요? 가맹점 번호가 같은데 가게가 틀리고, 승인 번호가 같은데 금액이 틀리고, 이건 변조된 거죠. 이건 형사고발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감사 지적 사례네. 과태료를 수백 회 감면해주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민원을 이유로 이렇게 절반 이상 이렇게 깎아주거나, 이제 감사를 통해서 전부 시정한 사례들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금평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 동주민센터 감사하면 항상 민방위대 편성 문제, 인증기 수익금 관리나 인감 업무 부적정, 자, 복지 보조금 지급 부적정 문제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과도한 선물은 누가 먼저 신고할까요? 먼저 택배기사들이 신고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신고한 금액의 30%는 신고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택배기사들이 딜리버리 자주 하다 보면 저 집이 공직자의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고사항이 권익위에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자유경쟁 입찰에서도 부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자, 정보를 제공해서 맞춤형 입찰을 하고, 담합해서 낙찰받고, 낙찰받은 뒤에는 설계 변경해서 예산부 풀리고, 준공부실하게 하고, 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부실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는 국세청 정보화 사업이네요. 여러분들 홈택스로 연말 정산하실 때 에러 나면 국세청 정보화 사업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루에 2명꼴로 음주운전 공문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는 이 숙취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봤던 삼성라이온즈의 박한희 선수, 야구 선수, 또 배우 안재욱 배우, 또 얼마 전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라는 가수, 이거 다 전부 숙취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10시 넘어까지 술을 마셨을 때는 우리 직원들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드마크 공식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마다 6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10시 이후까지 술 마셨을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입니다. 자, 퇴직하시고 재취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꼭 요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했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다시 일정 기간 동안은 재취업 못합니다. 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의하시지 않고 이미 재취업하면 해임되고 행정심판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다음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7급 이상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00여 명이 재산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티 시스템에 등록해서 가족 정보 입력하고 재산 등록하고 신고서 제출하게 돼 있죠. 자, 이거를 너무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구에서 이미 이 공직자 재산 등록 잘못해서 징계받은 사례들 많이 나오고요. 요즘 언론 보도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처분 기준을 보면 3억 원 이상이면 바로 징계 대상입니다. 처분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별로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요즘 부동산가가 많이 올라서 집을 한 채 뭐 빼먹거나 작은 상가라도 또는 뭐 전세권이나 또는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거 하나 미스하게 되면 바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다른 구에서 이미 징계 사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요 비슷한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CPI 지수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거 자, 이게 국가별 청렴도 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랭크돼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우리나라 지금 39위에 랭크돼 있는데 우리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위권을 들어가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경쟁력과 CPI 관계를 보면 CPI 지수가 반영되지 않는 지표들은 보면 우리가 10위권 이내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나 CPI 지수가 반영되는 지수들을 보면 우리가 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즉 부패 문제가 우리 국가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 지수와 우리 국가 청렴도인 CPI를 이렇게 그려보면 윤곽이 이렇게 비슷함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청렴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청렴 선진국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뉴질랜드나 호주에는 SF라는 부패 전담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만큼 의율되는 경우가 자주 없다는 경우에. 그러나 한번 걸리면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었어요. 자, 사모아 출신의 타이토 필리필드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국 노동자가 비자가 만료되는 것을 도와줘서 그분이 불법 체류자의 신세를 면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태국인 노동자가 나도 당신한테 보답하고 싶다 해서 이 사람이 집수리하는 걸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필드가 법정에 서고 말았습니다. 자, 사모아 출신의 이 사람은 그건 우리 사모아의 전통이다. 우리도 그런 전통 있죠. 뭐 상부, 상조, 품앗이 이런 전통 있죠. 사모아의 전통임을 주장하며 항변했으나 자, 법정은 필드가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 하면서 7년형을 선고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였습니다. 자,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공직자에 관한 정보, 소득이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소득이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이 사람들은 벌금을 매길 때도 수입에 따라서 데이파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보통 유럽 사람들이 과속을 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30 내지 50유로를 낸다고 해요. 자, 이분은 안시 반요키라고 하는 노키아의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해서 11만 유로, 우리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노르웨이 왕궁 앞입니다. 교통경관에게 물어봤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했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자, 누군가에게 벌금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통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하면서 오래된 본인들의 제도에 대해서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직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본인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UWO라는 게 Unexplained Wealth Order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는 부당한 이익으로 해서 환수 조치 당하고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 당시만 하더라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 살림은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회엔 부패가 만연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싱가포르는 50여 년 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부패행위 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 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합니다. 1986년엔 이콴유 당시 총리의 최측근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never tolerate corruption. We will not accept any slackening or lowering. 자, 이 리센룽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왔던 그 리콴유 총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자가 합쳐서 60년 이상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정선이나 금융 등 경제적인 성공과 바로 이 청렴 정책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홍콩입니다. 홍콩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홍콩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패의 상징이었어요. 과거에 영웅본성이나 첩혈 쌍궁 같은 영화들이 다 느와르 영화로, 느와르라는 게 범죄를 뜻하는 게 홍콩이 그만큼 범죄의 상징처럼 우리 인식되어졌었죠. 이 무전무수 우추엔 우슈웨이라는 게 소방차가 출동해도 별도의 뒷돈을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공직자나 교사들이 시험에 합격해도 별도의 차값을 주지 않으면 발령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했던 것이 1974년에 염정공사가 생기면서 청렴 선진국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홍콩 인구가 750만이 채 안 되는데 이 염정공사 직원들입니다. 다 이 선남 선녀들인데 이 직원들이 1,400명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은 2011년 벤츠 예검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도입되게 됩니다. 당시 벤츠 예검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600만 원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서로 사랑의 정표다 이렇게 해서 무죄 방면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사랑은 벤츠로 표현하세요 이런 비아냥도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드셌어요. 그래서 그때 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대법관에 의해서 제안되어지고 자, 2015년에 재정 공포되어서 2016년부터 시행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두 덩어리입니다. 2장 부정청탁과 3장 금품입니다. 자,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각급 학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도입될 때 언론사들에서 굉장한 이렇게 반발이 있었어요. 적용 대상은 220만, 그 배우자까지 하게 되면 400만을 더 초과하게 될 것이고요. 또 상대방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어차피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은 우리 과거에 공부했듯이 이런 14가지 분야에 있어서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휘관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을 부정청탁이라고 하고,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 주장이 너무 위축된다 해서 예외조항을 7가지를 두었습니다. 예외조항이 더 우선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기하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금품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예외 사유가 아니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아시죠? 그러나 이 역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단속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나 또는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거나 다 이렇게 금품이 오고 가는 건데 그런 활동이 너무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역시 요 8가지를 예외 사유로 두고 요 조항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자, 한 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승진을 했어. 그럼 삼촌이 돈을 200만 원 주셨어. 옷도 한 벌 사입고 직원들한테 턱도 내래요. 자, 그럼 그거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죠. 왜? 이거 8조 4만 4호에 해당되네요. 친족 기준 금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 자, 사적 거래.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거, 뭐 임차 보증금 이사갈 때 돼서 돌려받는 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 조항이 앞에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8조 4망 2호, 이것도 익숙하시죠? 옛날에 350이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원활한 직무수행 4개월이 부조 목적이면 350, 지금은 355 또는 3010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공품이면 선물의 경우도 10만 원까지, 꽃을 포함하면 자, 경조사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직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여기 자가진단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선물 받은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공직자가 아니면 상관없죠. 자, 공직자가 맞으면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외 사유, 아까 8조 4망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5만 원 넘는 선물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네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4개월의 목적인가요? 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 받을 수 있고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가진단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신고하느냐? 자, 소속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 권익위, 감사원, 또 수사기관 어디나 신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처리는 소속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분 규정을 한번 볼까요? 자,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 청탁을 한 당사자는 처벌이 없습니다.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제3자를 통해서 부정 청탁을 했을 때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매개한 사람은 2,000만 원. 그 매개한 사람의 공직자일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부정 청탁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한 사람은 이제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금품의 경우에는 3년 3,000만 원 이렇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공무원 행동강령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가 갈등 상황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직무 관련자라 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 관련자라고 합니다. 그럼 직무 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공직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판단 기준은 상하나 지도 감독 관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행동 강령은 정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이렇게 23개 분야에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중국 공무원 행동 강령은 30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중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자주 실수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를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이 하급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부당 지시의 판단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지, 또는 상급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거는 부패의 구성 요건입니다. 즉 상급자가 부패한 업무 지시를 할 때, 자, 하급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거나 기관장에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국 공무원 행동강령 4조 4호에는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렴교육에서도 이 사례를 들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다가 이렇게 보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서 즉시 시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가 나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해서 직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사적 이해관계 범위에 대해서는, 자, 내가 건축가 직원인데, 자, 건축물 대수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내 동생이 일하고 있는 회사예요. 또 업무 협의를 더 빨리 돌릴 수도 있고, 또 구비 서류를 더 간단히 해주는 것을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해야 된다. 자, 다음 퇴직자 접촉 신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우리 기관에서 퇴직하신 선배가 나와 직무 관련자가 됐어. 자, 이럴 경우에는 전관 예우라든지 퇴직자 로비스트화라든지 이런 때문에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계신 퇴직자 선배가 직무 관련자가 됐을 때는 그분과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랑, 그분이 비용을 지불하는 회합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조항입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감사 사례에서 보면 이것도 많이 지적되는 경우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주말에 관용 차량을 가지고 공직자 동호회 모임, 산악회라든지 낚시회라든지 이런 거 가는데 구청에 관용 차량, 버스 같은 거 가져가야 됩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주로 부서에서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카 가지고 이렇게 빵집이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 포인트 쌓이는 거 있죠. 또 특히나 국외 공무 연수 가는 경우에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 쌓이죠. 이런 거 반드시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다음 연수에서 그거 차감하고 지급 정산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사항입니다.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 규모가 큰 거래 행위를 하거나 또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조사 통지 제한입니다. 자,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금품 수수 행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가 직원인데, 자, 우리 집의 경조사를 중국 건축사 협회에 팩스로 통지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 장가간다는 사실을 UMS 통합 메시지 시스템으로 거기 있는 직능 단체분들,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쭉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문자 메시지는 다 기록이 남아 있죠. 그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와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경조사 통지는 어떻게 되냐?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신문, 방송 등에 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 현직 근무자들이 함께 보는 내부 통신망 등에 올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만 직무 관련자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직무 관련자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에 올리는 거,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정의의 반대는 뭔가요? 자, 불이인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서 본 정의의 반대는 뭐일까요? 저는 이거를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정한 청탁은 누구에서부터 오나요? 부정한 금품은 누구에서부터 오나요? 자, 그건 다 아는 사람들에서 옵니다. 그래서 정의의 반대는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부패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하급자들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세요. 자,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상급자들은 아랫사람 핑계 대세요. 요즘 직원들이 그런 부당한 짓은 말 듣지 않는다고 그러시고요. 만나자 하면 CCTV 있는 데서 만나시고요. 자, 식사를 꼭 해야 되면 들어갈 때 본인 밥값은 계산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니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야, 공무원이면 뭐 그 정도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군대에서 8명 목숨 구하고 돌아가셨어. 공무원? 사명감? 나 그딴 거 눈꼽만큼도 없어. 다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는 거야. 나 하나 잘리면 우리 가족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 여러분들 공무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고뇌도 깊으시죠. 자, 그러나 이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일컬어진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철학을 결론으로 그의 묘비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직자들의 가슴 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라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돌의 세계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청렴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서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